예,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의 뭐 개념, 기능, 뭐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 재산권의 제한에 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권에 관해서 우리 헌법에 보면 23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공공필요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경우냐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이라는 형태의 경우에는 뭐로 법률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법률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재산권의 제한의 유형, 형식, 또 그에 대한 보호사항에 관해서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산권의 형성적 법률 유보 이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니까 그 재산권의 지금 23조 2항 같은 경우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공용침해는 법률로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23조 1항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권의 존속보장이라고 했어요. 존속보장. 또 23조 2항 이쪽 보면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23조 3항에 가니까 재산권을 또 제약할 수 있는 공공필요에서 법률로서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23조 3항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재산권의 가치보상, 가치보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존속보장, 그다음 사회적 기소, 가치보장 이런 형태로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3조 3항에서 말하는 수용이요. 수용이란 뭡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강제적 취득을 말합니다. 강제적 취득. 재산권에 대한 강제적 취득, 이것을 우리가 수용이라고 합니다. 사용이란 뭡니까? 소유권, 기타의 권리의 일시적 사용을 사용이라고, 제한은 재산권 내용의 특정 부분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제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3조 3항의 수용, 사용 제한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공용 수용, 공용 사용, 공용 제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공용 침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공용 침해. 그러니까 공용 수용, 공용 사용, 공용 제한을 합쳐서 공용 침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뭐 우리는 사유재산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재산권을 법률로서 어떻게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는 사형기업의 국공유화가 가능하도록 헌법 제126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고 제한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권 제한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목적. 재산권 제한의 목적 공용 침해의 경우에 특별히 공용 수용의 경우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되면 여기 보면 이제 공공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이죠. 공공필요. 그러니까 여기 재산권 제한의 목적은 23조만 보면 공공필요예요. 근데 비례성 원칙 이 37조 2항의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지 공공복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23조
23조 3항의 공공필요와 37조 2항의 비례성 원칙, 이게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동일하다고 보는 건 뭡니까? 공공필요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공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공익사업을 실현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의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필요의 거의 비례성 원칙의 주요한 기본권 제한의 사유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공익이다는 거예요. 공공필요도 공익이고 이것도 비례성 원칙 37조 2항의 이러한 사유도 뭡니까? 공익이기 때문에 공익상 재산권의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해석하면 양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견해는 그러니까 특정 사업이 공공필요성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수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익과 피수용자 재산권 보호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판단하면 된다. 형량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소설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공공필요를 공공성과 필요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 이거는 우리 말에서 공공필요, 공공필요, 공공성, 그죠? 공공성. 그리고 또 두 번째 필요성. 당연히 두 가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용 수용에 있어서 공공필요라는 말은 사업이 공공성도 지녀야 되고 사업의 필요성도 지녀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그러니까 공용 수용이 허용되는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란 건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어떤 필요성이 없다. 예? 그러면 이 공공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용수용에 있어서 필요성은 예를 들면 목적물의 공익사업의 적합성, 목적물 취득의 보충성, 목적 달성의 필요체성을 가지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 필요성 원칙에 가까운 이러한 필요성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된 공공필요가 단순한 공익이나 국가의 그냥 이익, 국익 이것 이상이다. 그러니까 고양된 공익이다. 중대한 공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할 때 공용수용이 가능하려면 고양된 공익개념, 높은 중요한 공익개념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23조 3항의 공공필요는 뭡니까? 헌법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 개념보다 협의의 개념이다. 공공필요는 더 협의의 개념이고 공공복리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서 공공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공용수용에 필요한 특유의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2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라고 해서 아까 이 두 번째 견해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성은 뭐냐?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 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 목적, 사업 내용, 사업이 입법 목적에 이바지 않은 정도는 물론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한다. 이렇게 보는 게 공익성이고요. 필요성은
헌법재판소가 보는 이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용 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견해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에 관해서는 특별히 논란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부언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이 공공필요를 공익성과 필요성 두 가지로 구성됐다. 이거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굳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헌법 제23조 3항의 공공필요와 헌법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같으냐 다르냐? 어느 게 더 넓으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공공복리라는 것은 Wohl der Allgemeinheit거든요. 일반적인 복리예요. 일반적인 복리. 일반적인 복리가 공공복리인데 이 공공필요는 일반적인 복리와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23조 3항의 공공필요와 37조 2항의 공공복리는 법문상 구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3조 3항의 공공필요가 헌법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보다 더 넓고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공공복리는 정책적인 사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우까지도 그 경우는 포함하지 않아요. 37조 2항은 공공복리는. 그런데 공공필요는 이 정책적인 사유, 그다음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유까지도 다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폭넓은 개념이다. 공공필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상 화장장이 부족해요. 또는 공동묘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다가 그거 화장장이나 또 공동묘지를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하려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수용을 합니다. 이거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이? 님비 현상이, not in my yard 이런 현상이 님비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땅값 떨어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는 뭡니까? 이 공공복리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이 정책적인 사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공필요성은 인정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용. 공영침해가 가능하다. 공영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23조 3항의 공공필요가 37조 2항의 공공복리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제한 설명할 때 제한의 형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용침해는 공용수용과 공용사용과 공용제한을 합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용침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떨 때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랬죠. 왜? 공용침해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이 아주 중요한데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분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기속이라는 말 제가 한자로 여기다 써놨는데 좀 내려보겠습니다. 기속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기자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구속이라는 말이 있고요. 기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속은
물리적, 신체적인 어떤 제약을 가할 때 우리가 구속당하는 거죠. 근데 기속은 뭐냐? 기속은 물리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정신적, 무형적인 속박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맨 위에 기자에 요거는 요거와 이제 밑에 보면 가죽혁이 있어요. 가죽이 있죠? 그다음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나무에다가요. 그 가죽끈을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묶어놨어요. 말을. 그럼 말을 어떻습니까? 이 나무에 큰 나무에 묶어놨 가죽끈으로 묶어놨으니까 돌아다녀요. 막 풀 뜯어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 가죽끈의 길이만큼 예? 은 움직일 수 있어요. 요 정도 된다. 여기 안에서는 이제 이 나무를 중심으로 요 안에서는 이렇게 바운더리 이 범주 내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범주를 넘어설 수 없어요. 이게 왜요? 이게 가죽끈의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정한 범주 안에서만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라 그래요. 그래서 기속은 예를 들면 제가 기본권에 기속된다. 그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신체적인 구속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무형적인 어떤 일정한 범주에서의 재량은 있지만 그렇지만 일정한 바운더리를 넘어설 수 없는 이것을 이제 기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적 기속 아까 23조 3항 특별히 23조 2항 사회적 기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3조 2항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3조 2항에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은 재산권의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회적 기속은 모든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재산권을 맘대로 행사할 수 있다.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제대로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사익과 공익의 적절한 조화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익과 공익이 적절히 조화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산권의 일정한 제약은 기속은 사회적 기속을 부과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재산권 제한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예, 이렇게 해보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려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계이론과 경계이론에서의 양자 구별 기준. 지금 경계이론 나오고 여기 분리이론 나오죠. 예, 경계이론, 분리이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설명을 제가 살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경계이론 행정법 책들 보면요. 이러한 기준들이 쫙 나옵니다. 예? 이러한 기준들이 쫙 나와요. 그 형식적 기준, 개별행위설, 특별희생설, 보호가치성설, 사적 효용성설, 목적위배설, 수인한도설, 중대성설, 실체감소설, 상황기속성설 이런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은 어떠한 이론에 의한 기준이냐면 재산권의 경계이론에 입각한 이론이에요. 이런 많은 이론들은 많은 설들은 경계이론에서 뭐를 구분합니까?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를 구분하는 기준 썰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경계이론에서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 간의 구분 기준으로서 제시하는 여러 학설들, 개별행위설, 특별행위성설, 보호가치성설, 사적효용성설, 목적위배설, 수인한도설, 중대성설, 실체감소설, 상황기속성설 이거는 경계이론에서 주장하는 학설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분리이론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먼저 경계이론을 짧게 설명드리면 경계이론요. 독일 말로는 슈벨렌 세오리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말 경계가 있다는 거. 경계가 있어요. 경계.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이런 경험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반에 나무 책상, 나무로 된 책상에 짝꿍하고 둘이 앉죠. 둘이 같이 앉아요. 그 쬐끄만 책상에 둘이 의자 놓고 앉아요. 나무 의자. 그럼 중간에 뭘 합니까? 뭐 하나 뭐 지저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낙서도 엄청 많고 막 끌로 파고 껌도 붙여 있고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 쬐끄만 책상, 나무 책상 중간에 딱 반반씩 어떻게 반반씩 나누기 위해서 끌로 이렇게 이 선을 그어놨어요. 팠어요, 홈을.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내 영역, 이쪽은 짝꿍 영역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짝꿍이요.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쓰다가 모르고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제 지우개가 어제 산 지우개가 일로 넘어갔어. 짝꿍이 가져가 버려요. 왜? 경계를 넘어갔다고. 자기 거래. 예. 나 가만히 기다리다가 나중에 뭐 좀 있다가 얘도 뭐 이렇게 잘못해서 연필이 이쪽으로 굴러왔어. 또 제 거예요. 제 거가 돼. 왜? 경계를 넘어오면 소유권이 바뀌어.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요 끌루판 요 경계입니다. 또 우리가 요거를 문턱이로 했는데 문지방이라죠. 문을 열면 문지방 얇은 조금 올라온 요 문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넘어올 수 있어요. 완전 단절이 아니에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계이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경계이로다. 그 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기속과 공용 침해 간에 언제든지 그 재산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약하면 사회적 기속,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크면 공용 침해, 또 약하면 사회적 기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게 경계이론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경계이론에서는 문턱이론 또 경계이론이라는데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로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뭐 천천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이제 경계이론에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인적 범위를 기준으로 나누는 인적 범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인적 범위를 기준으로 나누는 학설이 형식적 기준이에요. 인적 범위. 그러니까 개별 행위설, 특별 행위설 이건 다 인적 범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별 행위설은 뭡니까? 이거는 국가기관의 개별적 침해, 국가기관의 개별적 침해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정인 또는 소수에 국한된 범위의 자에게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면 공용침해.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면 그건 개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회적 기속이라는 거예요. 특별희생설은 또 뭡니까? 특정인에게 타인에 비해서 불평등하게 특별한 희생을 가한다.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산권 침해다. 그러면 공용침해고. 아니다. 일반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사회적 기속이 되는. 이거는 인적 범위와 관련돼서 나누는 것을 형식적 기준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 기준설은 그건 뭡니까? 그건 아니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이제 실질적 기준설입니다. 정도, 내용을 가지고 보호가치성설 이거는 뭡니까? 이거죠. 보호가치성설은 이거죠. 어떤 보호가치가 있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이거는 공용침해고 그 보호가치 있는 재산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사회적 기속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가치와 비보호가치의 기준 설정을 통해서 양제를 나눈다. 그럼 사적 효용성술은 뭡니까? 사적 효용성술은 재산권의 사적 효용, 본래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공영침해고 본래의 효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회적 기속에 해당한다. 예. 목적 위배설은 뭡니까? 목적 위배설은 목적 위배설도 마찬가지로 그 재산이 본래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으면 사회적 기속이고 본래의 목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공영침해가 된다. 이겁니다. 수인한도설은 어떻습니까? 예, 수인한도설은 그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그 재산권자가 참을 수 없으면 공영침해, 참을 수 있으면 사회적 기속. 중대성선, 중대한 뭡니까? 재산권 침해가 중대하면 재산권 침해가 중대하면 공영침해고 재산권 침해가 중대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속이다. 실체 감소,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실체적 내용에 제약을 가하면 공영침해, 실체적 감소가 없으면 사회적 기속. 상환기속성설은 재산권의 객체가 재산권이 어떤 그 상환기속성설은 중요한 상황에 있는 중요한 요지에 있는 경우에는 공영침해. 그 재산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 상황에 있으면 사회적 기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약간씩 평가를 하면 먼저 개별행위설부터 개별행위설 공영침해가 행정처분 같은 경우로 이루어지면 행정처분이 개별적 행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의한 공영침해면 괜찮아.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공영침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어차피 일반적 추상적 법률에 의해서 공영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예? 보통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별 행위설 이것은 정확히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특별희생설도 아니 넓은 그러니까 일반 법률에 의해서 공영침해가 일어나면 특별히 희생당하고 일반적인 희생을 당하고 덜 희생당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냥 일반 국민이 법률에 의해서 공영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특별 희생을 입는 특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보호가치성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보호가치가 있는 재산과 보호가치가 없는 재산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적 효용성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적 효용성설은 재산권의 사적 효용이 없어지는 거. 사적 효용설이 유지되는 것이냐? 이게 주관적이고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목적 위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위배설도 아니 그 목적을 유지할 수 없다. 목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그죠? 수인한도설도 마찬가지예요. 수인한도설 재산권 주체가 참을 수 있느냐, 참을 수 없느냐. 그 주관적인 감정으로 이 공영침해냐, 사회적 기속이냐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재산에 대한 중대성설은 재산권 침해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냐, 이 정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양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실체감소설 상환기속성은 또 어처구니 없죠. 그 재산권 객체가 위치한 토지 등의 위치, 성질, 사실적 요소 이런 것들을 사실상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이 사실 가지고 그죠? 그 취한 그 위치 가지고 어떤 것은 공영침해, 어떤 사회적 기술 이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분리이론 이런 것과 조금 그러니까 서로 돼서 이게 원래는 이제 이
경계론과 분리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자갈채취 판결 1981년 자갈채취 판결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 분리이론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경계이론을 변경하면서 이 분리이론을 채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분리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리이론은 뭐냐? 재산권 침해 형태에 따라서 재산권 규정이 일반적 추상적일 때는 재산권 사회적 기속으로 보고 재산권 규정이 개별적 구체일 때는 공용수용으로 보는데 그 재산권 침해 목적을 기준으로 재산권의 권리와 의무를 장래를 향해서 규율한다. 장래를 향해서 객관적으로 법으로 규율한다. 이건 사회적 기속이고 공용침해는 침해를 통해서 재산권자의 법적 지위가 전면적 부분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공용침해다. 이 말. 굉장히 어렵죠. 문제는 뭐냐면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 분리이론은 입법자에게 재산권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 기속인지 공용침해인지를 법률에서 미리 규정하라는 게 분리이론의 취지입니다. 입법자에게 강한 입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다른 표 하나 또 지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간의 구분을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경계이론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경계이론은 양적 구분이에요. 양적 구분. 분리이론은 질적 구분이에요. 요 A와 B, 이제 A는 뭐죠? 사회적 기속입니다. 경계이론에서 A는 사회적 기속, 요거 B는 공용침해를 말합니다. A는 23조 2항에서 사회적 기속은 23조 2항 헌법 23조 3항에서는 공용침해 경계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속 공용침해 그 다음에 여기서 사회적 기속은 뭡니까? 보상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용침해에서는 보상이 필요하고 정당한 보상, 불가분 조항 그 다음에 비례성 원칙이 여기는 적용되지 않고 여기는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분리는 좀 세 단계로 납니다. 하나는 23조 2항의 사회적 기속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불필요하고 비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A-는 23조 2항인데 사회적 기속인데 물론 사회적 기속은 보상이 불필요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상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도저히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봤을 때 수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용침해는 아니더라도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의 내용 규정에 해당하면 A-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기속이지만 헌법상 비례성 원칙 또는 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A-라는 영역입니다. 그 조절적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불가분 조항, 그러니까 비례성 원칙 B는 23조 3항의 공용침해죠. 보상이 필요하죠. 정당한 보상, 불가분 조항, 비례성 원칙 이렇게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그러니까 분리이론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적 기속이 이런데 사회적 기속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속을 협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상이 불효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적 기속을 축소시키고 보상이 필요한 영역을 이렇게 넓힌다는 게 분리이론의 그 본질입니다. 보상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분리이론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권 보장이 더 잘 된다는 얘기죠. 확고하다. 폭넓게 기본권 보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중간 영역에 헌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비례성 원칙과 평등 원칙에서 헌법이 기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넓혀준다. 이게 분리이론의 취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다시 저는 이제 분리이론의 입장에서 다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A-라는 거 있었죠?
헌법상 비례성 원칙 또는 평등 원칙이 이 재산권 분야의 사회적 기속에 적용될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은 분리 이론에서만 가능하지 경계 이론은 그런 게 없어요. 경계 이론에서는 헌법의 원리가 작동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행정법 체계에 경계 이론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있고 헌법에서는 뭐 그 다루질 않아요. 왜? 그것은 헌법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법률적 차원의 논의이기 때문에 경계 이론의 논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규정과 한계 규정을 통한 분류. 아까 중간에 A-는요. 조절적 보상 의무 있는 내용 한계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A-라는 영역은 조절적 보상 의무 있는 내용 한계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권의 보장의 본질. 제가 아까 23조, 우리 헌법 23조 1항을 뭐라 했습니까? 존속 보장. 그럼 23조 3항을 가치 보장 이렇게 말했죠? 예, 23조 3항의 가치 보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재산권 보장을요. 존속 보장으로 보냐? 가치 보장으로 보냐? 재산권 보장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존속 보장에 있는 겁니다. 돈으로 이거 갖고 재산권 박탈하겠습니다. 국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뭡니까? 재산권자는 되도록이면 자기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게 존속 보장입니다. 존속 보장이 23조 1항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계 이론에 의하면 오히려 돈으로 보상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돈으로 보상하면 재산권 박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재산권 본질의 근본 취지에 재산권 보장의 본질이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경계 이론은 원래. 네, 입법자의 입법 선택권 설명하겠습니다. 그 경계 이론에 의하면요. 항상 민사법원에서 이 정도의 보상으로 손실보상으로 해결합니다. 다른 여지가 없어요. 돈으로 보상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금전적 보상밖에 없어요. 경계 이론은 가치보장적 사고 때문에 돈으로밖에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근데 분리이론에 의하면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권 박탈을 침해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가능성, 입법자의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 분리 이론에 의하면 입법자가 그러면 재산권을 공용 수용 당하고 공용 침해 당하고 또는 재산권 공용할 때 그런 일정한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대상 조치를 한다든가 다른 토지의 매수 또는 그 토지의 토지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거나 수용 신청권을 부여한다. 또 금전적 보상을 한다든가 또 경과 규정에서 다른 수단을 쓰는가 대토를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입법자가 금전적 보상 말고 다른 가능성을 통해서 그 재산권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상권한 권력분립 원리의 적합성입니다. 보십시오. 경계이론에서는 경계는 어디가 민사법원에 가서 입법자 법률의 규정과 무관하게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해당한다. 뭐 개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공용 침해로 판단해서 손실보상이 결정을 되는 거예요. 손실보상만 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땅 민사법원에 가서 5천만 원 보상, 손실보상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금전적 보상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 그날 사건에 이 수용 사건이 많아서 그런 사건이 지방법원에 한 20건 됐다. 뭐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이래서 수억이 나가요. 수억이 나갈 수 있어요. 수십억이 나갈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판사가 사법부의 판사가 뭘 합니까? 이 예산권도 없고 지출권도 없는데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입법자의 입법권, 지출권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요. 여기 예산 권한을 안 가진
사법부의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재정 지출을,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입법에 대한 사법의 우회,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이것은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하여튼 권력분립 원칙상 보면 입법자에 의해서 공영침해와 사회적 기속이 미리 규율됨으로써 적절하게 재정권, 국가재정, 예산 권한도 입법자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의 기준, 방법 뭐 이런 게 있고, 보상의 방법 기준은 뭐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분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가분 조항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23조 3항의 공용침해 근거 법률과 그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법률이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하나의 법률 속에 동시에 규정되어야 된다. 이 말을 불가분 조항, 정크팀 클라우젤 또는 연대 조항이라고 말합니다. 왜 헌법상이 불가분 조항을 요구하고 있느냐? 첫째는 법률의 정한 절차, 정한 보상과 그 절차에 따라서 재산권이 공용침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침해의 근거를 법률에 둠으로써 재산권 보장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법률에 의거하여 공용필요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입법자에게 규율하도록 경고적 기능을 하고, 셋째, 공용침해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제호는 예산,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국고이기 때문에 국회가 담당하는 국회 예산 특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23조 3항의 공용수용과 보상에 관한 것들이 불가분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의 한계 쪽을 가겠습니다. 재산권 사유재산제의 한계인데, 우리 헌법 제23조 1항 후문에 보면 재산권 내용과 한계는 뭐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권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것은 재산권의 권리가 어느 한계까지 미치는가 법률로서 정한다는 거예요. 재산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법률로서 정한다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한 규제, 제한 어떻습니까? 그건 다 형식은 법률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사태 하에서 발한 긴급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금명령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명령이나 조례에 의한 재산권의 규제나 제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명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재산권 규제나 제한은 불가하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산권의 헌법적 한계, 이 재산권 헌법 제23조 2항의 사회적 기속이라고 제가 말했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재산권 행사에 공공복리 적합하고 있는 사회적 기속성 이랬는데, 이러한 이 기속성 23조 2항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이 공공복리라는 것은 윤리적 의무인가 또 법적 의무인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헌법상 공공복리의 재산권 행사가 재산권 행사라는 말은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개별적인 법률에서 다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에서 이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과 관련해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 요거로 가지고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 이거 관련해서 이제 토지 공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헌법 122조에서 더욱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다시 표를 한번 여기 있습니다. 요 분리해서 요 A-에 조절적 보상 의무 있는 내용 한계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조절적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을 하겠습니다. 조절적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 요 A- 요 부분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 판례인데 독일 판례인데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양어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양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양어를 하기 위해 사용할 연못을 만들고 한 토지를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양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연못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다 양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뭐냐? A에게 관청에서 그래요. 당신은 토지 사용을 일정한 기간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양어를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럴 때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기속이기 때문에 보상이 불안해. 그건 아니고 이럴 때는 조절적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B라는 사람은 커다란 호수 연안 토지를 이제 샀어요. 소유했어요. 왜냐? 이 사람 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호수 연안 토지, 넓은 토지에 사서 거기서 텐트도 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야영도 하고 거기서 수상 교통수단을 통해 요트도 타고 뭐 여러 가지 수상 스포츠를 즐기려고 그 연안 토지를 산 겁니다. 호수의 연안 토지를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연경관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서 더 이상 거기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뭐 수상 스포츠 레저를 즐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럴 때 이거는 사회적 기속이다. 그러니까 보상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보상이 필요한 조절적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권에 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